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어렸을 적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리고 유약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여린 나에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언제나 그 조언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지면 이 말을 명심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너처럼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란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 말에 깊은 뜻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우리 부자 사이의 오랜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그 결과 나는 웬만하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성격으로 자랐는데 그 때문에 괴짜들이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유별난 이들의 말동무를 해주느라 엄청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괴짜들은 보통 사람에게서 특이한 성향을 발견하면 즉시 낌새를 알아차리고 달라붙기 마련이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괴짜들과 날라리들의 속 얘기를 들어주다가 나는 어느새 캠퍼스의 정치꾼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사실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껄렁한 놈들의 얘기에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다. 그래서 분위기상 은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일부러 자는 척하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또는 냉정하게 무시하기도 했다. 그들이 고백을 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에는 어디선가 미사여구를 베껴온 것 같은 말투를 쓰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숨기는 티가 나기 때문이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건 사람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으로서의 품이나 예의를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아버지는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마치 우리 집안 정도면 고매한 품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았다. 한동안 나의 관대함을 자랑했지만 그 너그러움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행동이란 단단한 바위에 기초할 수도 축축한 습지에 근거를 둘 수도 있겠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고 나면 처음의 토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작년 가을 동부를 떠날 때 나는 세상이 도덕성을 잃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영원히 말이다. 더 이상 특혜를 받은 자의 삐딱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다만 이 책의 제목이 되어준 남자, 개츠비만이 이런 삐딱한 시선을 비껴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진실로 경멸하는 것들과 전혀 맞닿지 않은 인물이었다. 인간의 개성이 성공적인 몸짓의 끊임없는 연속선이라고 한다면 개츠비는 화려하면서도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16,000km 밖에서도 지진을 탐지해내는 세밀한 기계처럼 그는 인생에서 희망을 감지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이런 감수성을 창조적 기질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탁월한 천부적 재능이 엿보였다. 그것은 결코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비범한 자질을 뜻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결코 만날 수 없는 낭만적인 자질일 것이다. 결국 개츠비는 훌륭한 인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개츠비를 희생시킨 것들, 그의 낭만적인 꿈이 깨진 후에 남겨진 더러운 잔해들 때문에 나는 한동안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 중서부 도시의 명문가로 알려져 있다. 우리 캐러웨이 가문은 제법 뼈대 있는 집안으로 버클로 공작의 후손이라는 전설도 내려오지만 사실상 우리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나의 큰 할아버지다. 그는 1851년에 중서부로 와서 정착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사람을 대신 전쟁에 내보내고 살아남아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다.
큰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닮았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 사무실에 걸린 큰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보면 정말 그렇다. 나는 1915년 아버지보다 딱 25년 늦게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를 졸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민족의 대이동, 즉 세계 1차 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 참가했다. 전쟁 중 미국의 반격 작전을 너무 즐긴 탓에 나는 제대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중서부 지역이 더는 세상의 따뜻한 중심지가 아니라 초라한 변두리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에서 증권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마침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밥은 먹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 어른들은 마치 내가 다닐 학교를 선정하는 듯한 태도로 이 문제를 논의했고 걱정을 하면서도 결국 마지못해 승낙했다. 마침내 아버지는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출발이 연기되었지만 드디어 1922년 봄에 나는 아주 눌러앉을 생각으로 동부에 들어왔다. 원래는 시내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동료 한 사람이 기차로 통근이 가능한 교외에 같이 집을 얻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마침 따뜻한 계절이었고 푸른 초록이 펼쳐지는 시골에서 살았던 나는 단박에 동의했다. 집은 친구가 구했는데 여기저기 풍상을 겪어 빌린 월세 $80짜리 허름한 반잣집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사할 때가 되자 동료는 워싱턴으로 전근을 갔고 결국 그 집에는 나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 며칠 후 도망가버린 개 한 마리와 낡은 다찌 자동차 한 대, 핀란드인 가정부 한 사람이 내 재산의 전부였다. 가정부는 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해주곤 했는데 전기난로 옆에서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곤 했다. 며칠을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나보다 더 늦게 이 마을에 이사온 사람이었다. 웨스트에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막막한 표정으로 그가 물었다. 질문에 답하고 길을 걷는데 더는 쓸쓸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마을의 안내자이자 길잡이 그리고 오랜 주민인 셈이었다. 우연하게도 그의 질문이 나에게 이 동네의 시민권을 부여했다. 나는 마치 영화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햇살을 받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이 여름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읽어야 할 책이 무척 많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은행, 신용, 투자 등에 관한 책을 10권도 넘게 샀다. 책들은 조폐공사에서 갓 발행한 화폐들처럼 현란한 색채를 드러내며 서가에 꽂혔고 그 모습이 미다스, 모건, 마이케나스 이런 대가들이나 알만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듯 했다. 이외에도 폭넓은 독서를 하겠다는 야무진 꿈도 가졌다. 대학 시절에 나는 꽤 문학적이었다. 예일 뉴스에 아주 진중하면서도 명료한 논설을 기고한 적도 있었다. 이제는 그런 재능을 모아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정말 흔치 않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인생이란 결국 한 우물을 파야만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북아메리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이 마을의 집을 얻은 것은 또 하나의 기회였다. 마을은 뉴욕에서 동쪽으로 곧장 쭉 뻗은 좁고 시끌벅적한 섬에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엔 진풍경도 많았는데 특히 독특한 두 지형이 있었다. 시내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달걀 모양의 두 지형은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만이라고 부르기에도 못한 만이 두 지형을 갈라놓고 있었다. 두 달걀 모양의 지형은 서반구에서 가장 잘 개발된 롱아일랜드 해협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 모습이 완전한 타원형은 아니고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끝부분이 평평해서 서로 맞닿아 있었다. 생김새가 매우 닮아서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조차 신기해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날개 없는 인간의 눈에는 두 지역이 모양과 크기에 외에 닮은 점이 없었다. 내가 살던 웨스트에그는 이스트에그에 비해 덜 화려한 곳이었다. 사실 두 지형은 상당히 다르고 대조적이라 이런 비교는 피상적일 뿐이다. 나의 집은 해협에서 약 45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달걀 모양의 끝자리에 위치했고 한철 임대료만 12,000에서 15,000달러를 줘야 빌릴 수 있는 커다란 두 저택 사이에 있었다. 오른쪽 저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거대한 규모였다. 노르망디 시청을 모방한 집으로 한쪽에는 신축탑이 솟아있고 그 탑에는 얇은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었다. 마당에는 대리석 수영장과 49,000평이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있었다. 이 집이 바로 개츠비의 저택이다. 아니, 그때는 개츠비를 몰랐으므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그런 저택에 비해 내가 사는 집은 남로에서 눈에 거슬릴 수도 있었지만 워낙 작은 집이라 사람들은 우리 집이 있는 줄도 몰랐다. 아무튼 나는 단돈 80달러의 월세로 바다도 보고 대저택의 정원도 구경하면서 백만장자들과 가까이 산다는 심적 허세도 부릴 수 있었다. 작은 만의 건너편에 위치한 화려한 이스트에그는 궁전 같은 하얀 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반짝거리고 있었다. 톰의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고 간 저녁. 그날부터 그의 여름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톰의 아내인 데이지는 나의 친척 동생이고 나와 톰은 대학 동창이다. 전쟁 직후 시카고에 있는 톰의 집에 이틀을 묵은 적도 있었다. 톰은 운동신경이 탁월했고 특히 예일대 럭비팀의 엔드로서 전에 없었던 매우 훌륭한 선수였다. 21살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일종의 국민 스타로 절정에 도달했는데 그 후로는 오히려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것 같았다. 원래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라서 대학 시절에도 돈을 물쓰듯 했고 그 때문에 동창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카고에서 동부로 이사를 갈 때에도 지나친 호사스러움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곤 했다. 이를테면 레이크 포레스트의 경주용 말을 한때나 끌고 와서 폴로 경기를 하겠다는 시기였다.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나이치고는 지나친 허세라고나 할까? 톰의 부부가 왜 동부로 이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동부로 오기 전에는 별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지냈고 그 후 폴로 경기가 열리거나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돌아다녔다. 이사를 할 때마다 데이지는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속은 모르겠지만 톰은 럭비 선수 시절에 영광을 찾아다니면서 한없이 방황하는 것 같았다. 산뜰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속을 알 수 없는 이들 부부를 만나러 이스트에그로 갔다. 톰의 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활기찬 붉은색과 흰색으로 배색되어 쾌적해 보이는 저택은 바다가 내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변에서 시작된 잔디밭은 대문까지 400m나 길게 펼쳐졌고 해시계들과 벽돌로 장식된 산책로, 저녁 노을을 받은 정원의 꽃들은 그 황홀경을 잇는 듯 넝쿨을 타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정면은 프랑스식 창문이 한 줄로 이어졌는데 창들은 저녁 노을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따뜻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현관 앞에는 승마봉을 입은 톰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톰은 대학 시절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이제는 30살에 제법 폼나는 남성으로 다갈색 머리에 거친 말투와 사람을 아래로 깔보는 교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거만한 눈빛에 몸을 앞으로 기울여 공격성을 취하는 지배적인 인상을 풍겼다. 대체로 승마봉은 사람을 부드럽게 보이기도 하건만 톰의 거만한 인상과 자태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번들거리는 승마 신발에 두 발이 꽉 맞아서 신발끈은 팽팽해져 있었고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얇은 외투 속에서 근육질의 몸이 꿈틀거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청난 힘이 솟구칠 것만 같은 단단한 체격이었다. 목소리까지 거칠고 톤이 높은 쉰 목소리여서 신경질적인 인상을 더욱 거칠게 보이게 했다.
심지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가부장적인 말투로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학 시절에도 톰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남자답다고 해서 다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해서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4학년 때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었는데 톰이 워낙 사납고 도전적이어서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호감을 보이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햇살을 받으며 현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긴 참 살기 좋지. 톰은 쉴 새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한쪽 팔로 내 몸을 잡고 휙 돌리더니 그 손을 들어 집 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리켰다. 손이 가리킨 곳에는 지면보다 낮은 곳에 자리한 이탈리아식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넓이가 600평에 달하는 진한 향기가 나는 장미 정원과 물결에 흔들리는 모터보트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은 석유 재벌이었던 드메인의 소유였어. 그는 정중했지만 느닷없이 나를 다시 돌려세우며 말했다. 그만 안으로 들어가지.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 홀에 들어가니 프랑스식 창문이 집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조금 열린 창문은 집 방향으로 자란 잔디를 배경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산뜰바람에 커튼이 안팎으로 휘날리다가 웨딩케이크 모양의 천장 장식을 향해 펄럭이며 날아오르기도 했다. 마치 바닷바람에 의해 바다의 잔문결이 이는 것처럼 포도주빛 카페에도 그림자의 흔들림이 잔잔하게 드리웠다.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거라고는 긴 안락 의자밖에 없었다. 커다란 의자에는 젊은 여자 2명이 에드벌룬을 탄 것처럼 둥실 뜬 채 앉아 있었다. 둘 다 하얀 원피스를 입었는데 마치 비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치맛자락을 나풀거리고 있었다. 커튼은 휙휙거리며 펄럭였고 벽에 걸린 액자도 삐덕거렸다. 나는 한동안 그런 풍경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침내 톰이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실내의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커튼도 카펫도 두 여자도 천천히 차분하게 내려앉았다. 어려 보이는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의자 한편에 머리와 어깨를 기대고 온몸을 쭉 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물건을 턱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곁눈질로 나를 봤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더 놀랐으며 불쑥 들어와 죄송하다고 작은 소리로 사과할 뻔했다. 또 한 여자는 데이지였다. 데이지는 나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상냥한 표정으로 묘하게 매력적인 웃음을 지었다. 나도 따라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무척 행복해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데이지는 스스로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했다는 듯 웃고는 잠시 내 손을 잡더니 빤히 쳐다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데이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데이지가 옆에 여자는 베이커라고 속삭이며 알려주었다. 상대를 자기 쪽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일부러 속삭이는 귓속말을 한다는 얘기를 데이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귓속말은 정말 그런 매력을 지닌 것 같다. 아무튼 베이커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고개를 까딱하더니 재빨리 다시 머리를 기댔다. 아마도 균형을 잡고 있던 자세가 약간 흔들려 놀란 모양이다. 또다시 사과의 말이 나의 머리를 스쳤다. 자기 충만과 완벽한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을 보면 나는 습관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버릇이 있다. 데이지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데이지의 말소리는 오르락내리락 음조가 고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은 따라하지도 못할 것 같았다. 얼굴에 수심이 보이긴 했지만 열정적으로 빛나는 눈동자와 반짝이는 입술은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데이지를 사랑해본 남자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특이한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은 "자, 들어봐요" 라고 유혹하는 달콤한 속삭임. 지금까지 즐겁고 좋았으나 앞으로도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 기다린다고 약속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동부로 이사 오는 길에 시카고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데이지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일러주었다.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데이지는 신나는 듯 말했다. 네가 없는 거리는 정말 황량했어. 자동차들은 검정바퀴로 슬픔을 표현했고 네가 살던 노쇼에서는 밤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던걸. 우와, 정말? 톰, 우리 돌아가. 내일이라도. 그러고 그녀는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 우리 아기를 봐야죠. 응, 보고 싶네. 지금은 자요. 3살이에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응. 그러니까 봐야죠. 우리 아기는. 톰이 불안하게 방 안을 서성이다가 걸음을 멈추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닉,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응, 중권 일을 하고 있어. 어느 회사에서? 나는 회사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런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기분이 좀 상했다. 계속 동부에 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동부에 계속 살지. 걱정 마. 뭔가 다른 일을 꾸민 듯한 표정으로 데이지를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내게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다른 데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 바로 그때 물론이죠 하며 베이커가 갑자기 말하는 바람에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내가 방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순간 자기도 놀랐는지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사뿐히 몸을 일으켰다. 하루 종일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더니 몸이 뻣뻣해졌나 봐. 베이커가 투덜거렸다. 왜 날 쳐다보는 거야? 오후 내내 너를 뉴욕으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데이지가 삐딱하게 말했다. 베이커는 부엌에서 가져온 넉 잔의 칵테일을 쳐다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아니, 됐어요. 나는 지금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어요. 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베이커를 쳐다보았다. 아, 그렇죠. 톰은 잔을 들더니 술이 한 방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칵테일을 쭉 들이켰다. 그대가 뭘 하든 알 바 아니지. 나는 베이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베이커를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다. 날씬하고 가슴이 작았는데 마치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쫙 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가 아주 고다 보였다. 베이커는 햇빛에 눈이 부셔 살짝 뜬 잿빛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도 정중하게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였다. 베이커의 얼굴은 예뻤지만 무표정하면서도 세상을 비웃는 불만스러움이 엿보였다. 문득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아니면 사진에서라도 본 것 같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웨스트에게 산다면서요? 그녀는 깔보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살아요. 나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개츠비도 몰라요? 개츠비? 개츠비라고? 데이지가 물었다. 바로 옆집이라고 말하려는 참인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톰이 억센팔을 내 겨드랑이 아래로 단단히 끼우더니 마치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듯이 나를 살짝 들어 끌고 나갔다. 앞장선 베이커와 데이지는 팔을 가볍게 엉덩이에 댄 채 나른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장밋빛 베란다로 향했다. 저녁 노을이 깔린 베란다에는 4개의 촛불이 잔잔한 바람 속에 하늘거렸다. 웬 촛불? 데이지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촛불을 살짝 눌러 껐다. 이제 2주만 있으면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녀가 얼굴에 생기를 띠며 말했다. 여러분도 늘 그날을 기다리다가 정작 그날엔 모르고 지나치나요?
내가 그래요. 계획을 좀 세워야겠어요. 베이커는 잠자리에 들 것처럼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래 좋아. 뭘 계획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데이지는 도움을 청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겁에 질린 데이지는 자기 손가락을 쳐다보았다. 아, 다쳤잖아. 데이지가 울먹였다. 다들 데이지의 손가락을 쳐다보았더니 손가락 관절에 멍이 들어 있었다. 톰, 당신이 이랬잖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도 어쨌든 당신이 그랬어. 이게 다 저 야수 같은 인간이랑 결혼해서 그래. 몸집이 짐승처럼 거대하고 괴물 같은 사람과 결혼한 탓이지. 농담이라도 괴물 같다는 말은 하지 말랬지. 톰이 소리치며 말했다. 덩치가 큰 건 사실이잖아요. 데이지는 계속했다. 데이지와 베이커는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주제넘게 나서거나 말 같지도 않은 대화여서 수다라고 하기도 못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의 흰 드레스처럼 아무런 욕망도 없고 감정도 없는 시선처럼 냉랭한 것이었다. 그저 자리를 지키며 예의를 차리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면 식사와 모임이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서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서부에서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에 조급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지나칠 정도로 소중히 여긴다. 데이지,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내가 야만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 농작물 재배나 뭐 좀 다른 이야기는 없니? 나는 코르크 냄새가 나지만 맛이 꽤 괜찮은 포도주를 두 잔째 마시며 말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은 우회의 방향으로 튀었다. 문명은 이제 끝이야. 난 지독한 비관론자로 변했어. 고다드의 유색인종 제국의 발흥이란 책을 읽어봤나? 톰이 갑자기 격렬하게 말했다. 아니, 나는 톰의 말투에 좀 놀랐다. 아주 훌륭한 책이야. 다들 읽어봐. 백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거라는 내용인데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 요즘 톰은 점점 심각해져요.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심오한 책들만 봐요. 그게 무슨 단어였지? 우리가... 데이지는 우울하게 말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니까? 백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톰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데이지를 쳐다보며 언성을 높여 말했다. 다른 인종은 밟아버려야 해요. 데이지는 태양에 눈이 부시듯 사납게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하는데. 베이커가 말을 하는데 톰이 자세를 바꾸며 말을 가로챘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너도, 당신도.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데이지도 포함시켰다. 이 모든 문명을 바로 우리 민족이 만들어냈다는 거지. 과학과 예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데이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원래부터 있었던 톰의 자기만족 성향이 한층 더 심해져 열을 올리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집사가 베란다에서 사라진 틈을 타 데이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의 비밀 하나를 말해줄까요? 데이지는 신이 나서 속삭였다. 우리 집사의 코에 관한 건데요. 어때요? 듣고 싶어요? 좋아. 재밌겠는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뉴욕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 100명분의 은그릇 닦는 일을 했대요. 결국 그 일이 코에 영향을 미쳐서 상태가 점점 나빠진 거지. 베이커가 끼어들며 말했다. 결국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나 봐. 마지막 석양이 데이지의 얼굴에 낭만적인 빛을 드리웠다. 데이지의 말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뛰놀던 거리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아이들처럼
황혼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주저하다가 아쉬움을 남기며 사라져갔다.